네, 오늘 오전 청와대가 미뤄졌던 내각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기 내각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관련 내용 두 분의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진 세안대 부총장, 안형환 단국대 석좌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행자부 장관 그리고 문체부 장관 김부겸 의원 또 도종환 민주당 의원 또 국토교통부 장관은 김현미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은 김영철 의원을 각각 내정으로 추가로 했습니다. 인사 논란 때문에 상당히 좀 시끄러운 상황인데 이 미뤄졌던 내각 인선을 일단 여당으로 쭉 채운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의원부터 좀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주요 4개 부처의 장관을 재선, 3선, 4선의 현역 의원으로 채웠다. 예. 이거는 대통령이 당 정책의 관계를 너무 중요한다. 정권 초기에 속도 있게 국정 운영을 하려면은 당과 청와대와 정부가 긴밀하게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강한 우정을 반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을 다 채운 것 같고요. 거기다가 하나만 덧붙이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청문회 통과하는 데는 아무래도 이미 여러 차례 이 검증 과정을 겪었고 또 여야 의원들과 친분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 유리하기 때문에 예. 이 두 가지를 고려한 거 아닌가. 당정청 관계, 청문회 관계를 해서 현역 의원을 채운 것 같습니다. 네, 현역 의원인데 이제 여당 의원을 채워진 부분을 어떻게 네. 좀 읽어볼 수 있을까요? 글쎄 지금 일단 뭐 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처음 발표하고 난 예. 다음에 뭐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뭐 강경화 외교 장관 이분들 발표를 했는데 그 위에 지금 인선이 발표가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온 첫 발표가 현역 의원들로만 구성이 된 발표자였다라는 것은 결국 인사청문회를 의식했다는 것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역 의원 사실 발표를 빨리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20일이 넘었지 않습니까? 20일 다 됐는데 그래도 아직 장관, 그러니까 국무위원을 지금 소집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지금 예.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시급한 빨리 발표를 해서 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일단 우선적으로 뭐라도 해야 되느냐. 역시 현역 의원들을 발표를 하면은 현역 의원들은 청문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일단 선출 과정에서 검증이 됐다는 거 하나. 그렇죠. 그다음 또 국회 내에서 같은 동료 의원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손은 안으로 굽는다는 식으로 해서 좀 통과가 쉽다는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이제 계속 지금 발표 아마 처음에 발표했던 이낙연 총리 후보자도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을 겁니다. 발표할 때. 마찬가지로 뭐 강경화 후보자라든지 김상조 후보자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것 아마 검증 시스템에서 거르지 못한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제보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와대도 지금 계속해서 추가 인선을 좀 미루고 있는 그렇죠. 것도 발표를 못하는 거죠. 걸리는 것도 좀 있다는 부분인 거. 그렇죠. 검증을 이제 천천히 하고. 예. 보통 검증을 하려면은 예. 통상적으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평판 조회를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장관, 뭐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부 장관에 적합한 사람을 한 10여 명이라든지 한 5명 정도 뽑아서 일단 경찰 정보라든지 과거 뭐 국정원 정보라든지 인사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평판 조회를 해서 이 사람은 무리가 없다 하면 그분들한테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제 개인 정보를 공개해도 되겠느냐 그 동의서를 받습니다. 그럼 이제 동의서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 검증에 동의하겠다는 것이죠. 그럼 검증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이제 또 본인들에게는 질문이 한 200개의 질문으로 된 질문지가 옵니다. 질문지 오면 뭐 이장재입 한 적이 있느냐, 부동산 투기를 쫙 하는데 상당수는 그거 쓰다가 포기해버립니다. 이게 걸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통 한 3분의 2 정도는 본인들이 거부를 합니다. 난 도저히 통과할 자신이 없다. 괜히 하다가 인사청문회에서 망신 사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예. 이런 절차가 복잡하고 또 많은 분들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이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럼 장관 후보자들이 어떤 인물인지 좀 네. 보면요. 우선 김부겸 신임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는 대구 출신의 4선 의원인데 네. 이제 총선 때 대구에서 45년 만에 야당 의원이 당선되는 기록을 또 세우면서 지역구도 극복의 상징으로 꼽힌 인물이죠. 어떤 인물인지 소개 좀 더 해주시죠. 한때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경남 PK에 노무현이 있다면 TK 대구 경북에 김부겸이 있다 이런 예.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상당히 동서통합 지역구도 허물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인물이었죠.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 좋은 지역구를 3선
있는데 그걸 그만두고 이제 대구의 험지로 가서 3번 떨어진 끝에 이제 당선되지 않습니까? 선거에 상당히 그러니까 지역 감정이 상징적인 인물이었고 지난번 대선 때도 사실은 문재인 후보가 당시 대구 경북에 상당히 선전했던 데에는 김부겸 의원의 이제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김부겸 의원이 대선에 출마하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그냥 막판에 접었고 사실상 문재인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공신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고마운 인물입니다. 헌지에서 험악한 상태에서 어떤 오아시스를 이뤘기 때문에 고마운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행자부 장관으로 발탁한 것 같은데요. 사실 집안 분권 균형 발전 국민통합의 적임자라고 이제 청와대가 발표했는데 네. 예. 행정자치부 자체가 지방자치단체를 사실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방 분권에 상당히 아마 많은 일을 할 것 같고 그렇군요. 거기다가 하나 더 붙이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이제 경찰 개혁, 권력기관 이런 부분에 사실 경찰도 행정안전부 사실 소관입니다. 행정자치부 예. 그런 점에서 아마 이런 지방 분권이라든지 어떤 경찰 그래요. 어떤 개혁 이런 부분에 다각도로 해서 포진시킨 것 같고요. 하나는 아마도 과거 대통령이 있었습니다마는 대권 주자를 이렇게 붙여 장관을 시킴으로써 이를테면 미래의 어떤 지도자로 육성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과거에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을 했듯이 그런 점에서 다양한 배려와 그렇군요. 어떤 포석이 좀 깔려 있는 그런 인사로 봅니다. 네. 김부겸 장관. 자, 안 교수님, 이게 도종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이제 시인 출신의 어떤 그렇죠. 문체부 장관 후보자라는 점에서 이색적인 이력이 좀 눈길을 끌더라고요. 그렇죠. 좀 소개해 뭐, 주시죠. 예. 뭐 요즘 젊은 세대는 잘 모를 것 같습니다만 뭐 중년 뭐 한 네. 40대 이후는 접시꽃 당신이라는 예. 시가 저도 굉장히 알고 유명했지요. 병든 아내를 위해서 쓴 그런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유명한 시였는데 뭐 아무튼 영화로도 만들어진 예. 그런 유명한 시였습니다. 그 시의 저자가 뭐 중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죠. 국어 선생님으로 하다가 19대 때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대 때는 고향인 청주에서 지역구로 내려가서 당선이 됐지요. 그래서 네. 재선 의원이고요. 예. 그동안 뭐 시인이다 보니까 문화행정에는 뭐 관심이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이제 문화 쪽을 담당을 했고요. 특히 이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본인이 앞장서 블랙리스트 문제점을 파헤친 뭐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색적인 사실 그동안 이제 문화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그렇습니다. 과거 정권에서는 블랙리스트 영화 감독이 된 적도 있었지요. 그렇죠. 영화 감독이 이창동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독이 정치인들이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문화부 공무원들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우리가 만만하냐. 그런데 정치인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던 게 문화부 장관 자리고요. 예. 그런데 이제 뭘 그것을 좋다 나쁘다 타락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장관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논점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든 시인이 문화부 장관이 됐다는 것은 아마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래서 도종환 그 후보자가 됐다는 것 자체가 어떤 좀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문화행정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소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관료적 시각에서 보는 게 아니라 예. 문화인의 시각에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행정이라는 게 행정 집행과 행정의 대상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문화인들이 그동안 행정의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예. 무슨 지원금을 받는다든지 어느 분야를 뭐 육성한다든지 그런데 이제 그런 대상이 바로 문화행정을 하게 됐다. 이런 측면에서는 의미를 찾을 수 있지 그래요.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또 눈길을 끄는 인사가 예. 김현미 국토부 장관 예정자인데요. 첫 여성 국토부 장관 지명이라는 점도 좀 특이한 것 같고 네. 또 서민 주거와 교통에 대해서 뭐 예전에 법안도 발의를 하고 총선 때 공약도 내건 적도 있더라고요. 예, 다른 지금 장관은 대부분 언론이 이미 충분히 예고를 했지만 김현미 의원 같은 경우는 약간 깜짝 인사 비슷한 네. 건데요. 예. 지금 국토부 장관의 여성인 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헌정일에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여성 국방부 장관의 거의 버금갈 정도로 상당히 파격적인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국토부 장관이라는 건 상당히 일 자체가 좀 강하고 세고 남성적인 예, 상당히 센 분야이기 때문에 여성이 장관을 하기가 만만치 않은 부서인 거죠. 그렇군요. 근데 여기에 이 김현미 의원을 내정을 했다라는 건 첫 번째로는 우선 정무비서관에서 청와대 경험이 있고요. 예. 이제 두 번째는 삼선 국회의원인데다가 무엇보다도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입니다. 네. 이건 이제 안영환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라 이거는 정말 권한이 아주 막강한 겁니다. 그러나 예산이나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지식이 훤해야 예산결산위원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경제통으로 그동안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네. 거기다가 아마 이제 할 일이 방금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민 경제를 강조해야 했기 때문에 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개발 어떤 그 국정 철학을 반영할 거고 거기다가 4대강에 대한 어떤 재조사 이 부분도 사실 국토부 소관이거든요. 예. 이런 두 가지 중요한 중책이 최우선적으로 김현미 장관 예정자에게 아마 부여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전북 출신한 점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국토부 장관이라는 점에서. 그렇죠. 예. 뭐 그 이번에 근데 이제 그렇고요. 네 네. 장관 후보자들, 특히 의원 출신 네 장관 후보자들의 고향이 약간 분산이 돼 분산돼 있지요. 있죠. 방금 예. 말씀드렸던 도종환 음. 의원 같은 경우는 충청도고요. 그다음에 김부겸 김현미 의원은 의원은 전라북도고, 예. 그다음에 이제 김부겸 의원은 경상북도, 그다음에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인 김영춘 내정자는 부산이죠. 그래서 각 지역별 배정도 어느 정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해수부 장관에서는 김영춘 의원이 발탁됐는데 이분이 이제 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인 김부겸 의원과 함께 독수리 우용제로 불린다고 네. 하더라고요. 예, 어떤 의원 좀 그러니까 이제 과거 한나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었죠. 네. 그러다가 5분이 한나라당 탈당을 해 나갔습니다. 네. 나가서 이제 그 당시 열린 우리당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5명이 이제 옮겨갔다 해서 아마 독수리 오영제라는 이름을 네.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분들은 그 진보적인 또 좌파적인 그 야당 그 당시 야당 내에서는 굉장히 온건한 약간 보수적인 색채를 가진 네. 그런 이제 국회의원들로 되어 있죠. 지금도 아마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 후보자 같은 경우도 뭐 친노 성향은 아니고요. 좀 더 온건한 그런 뭐 성향의 내정자이고 국회의원인데 예. 이제 부산 출신입니다. 서울 광진에서 국회의원을 2번 하고 나서 안 된 다음에 부산으로 고향을 옮겨갔습니다. 네. 아마 김부겸 의원하고 비슷한 경우지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부산에서는 그동안 야당 의원이 몇 번씩 됐었기 때문에 김부겸 의원만큼 그렇게 그 주시를 받지는 못하지만 어찌됐든 영남 지역으로 옮겨가서 고향에 가서 국회의원을 하겠다라고 했던 굉장한 도전이죠. 예. 사실 진보 성향의 정당의 후보자로서는. 그렇죠. 그래서 부산에서 어찌됐든 2차례 떠지는 다음에 또 부산시장도 나오고 뭐 경선에도 나오고 여러 차례 도전을 하다가 20대 때 예. 드디어 등장을 했고 네. 등원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이른바 내정자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또 방금 말씀드렸던 지역 감정 타파에서 노력했던 것 때문에 그렇죠. 이런 점들 고려해서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문재인 예. 대통령이 인사원칙 위배 논란에 대해서 사과 대신 양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좀 출범 초기에 국정 좀 이렇게 주도권을 내주지 않겠다. 뭐 이런 의도로 보는 사람들도 있던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야당이 적극적으로 공세를 펴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겠다 이런 이제 두 가지 뜻이 네. 담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이제 아시다시피 야당 쪽인 집중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라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합니다. 주변에서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가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런 경우에서는 워낙 불통을 했거나 회피해 버리거나 전혀 국민들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은 전철을 되풀이할 것인가 이런 분 우려와 비판의 소리가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바로 국민들 앞에 전면적으로 나서서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과라는 표현, 유감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양해해달라는 표현을 이제 강하게 강조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보는 이제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좀 고개를 숙여서 어떤 죄송하다는 그런 메시지라고 보고 다만 이제 정치권에 대해서는 특히 야당에 대해서는 이걸 너무 정치화하지 말고 좀 도와줘 달라라는 어떤 요청 반 혹은 뭐 압박 반 이런 뉘앙스를 이제 같이 포함시킨 그 표현이 바로 양해해달라는 표현이라고 그래요. 봅니다. 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태도 이제 선회했고 그렇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 그나마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여야 쟁점이 있는 부분
그리고 야당이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가 이해하기 힘들지라도 분명하게 입장을 좀 밝히고 또 양해를 구하고 하는 부분이 예. 그야말로 이제 소통이라고 그래요.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적 여론이 좀 더 좋은 쪽으로 흐르는 데 있어서는 이런 문 대통령의 어떤 적극적인 소통 방법 이런 것들이 뭐 나쁘진 않잖아요. 어떻게 좀 보셨나요, 그렇죠, 강 뭐. 교수님은? 사과에 인색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예. 사실 대통령이 이제 참모들 되게 말립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자꾸 사과하다 보면 야당이 끌려다닌다. 예. 이번에 사과하면 또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된다.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과에 인색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한국 지금의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한국의 야당들은 청문회가 열리면은 특히 이제 장관 임명하면은 이것을 그야말로 현 정권에 타격을 입히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과거 야당은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한나라당 같은 이제 한국당 같은 경우는 아니 당신들 때는 그렇게 심했는데 거의 뭐 몇 명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타겟을 정해놓고 공격을 했는데 이제 와서는 봐달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심정도 있지요. 억울하다는 것도 있지요. 그러나 저는 이제는 이런 악순환을 좀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청문회를 해서 잘못된 자정을 하는데 정말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예. 현 정권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뭐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건 좀 이제 넘어서야 우리 한국 사회 좀 성숙해지다 보니까 짚고 넘어가겠죠. 예. 그런데 이제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5가지 그 비리자 배척자를 발표했을 때 저는 그 당시 보면서 야 이거 쉽지 않을 텐데 정권 잡으면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을 골라서 장관 특히 인사청문회 대상을 다 고르기가 쉽지 않을 텐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니 다를까 그 당시 발표할 때는 선거 때였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주위 사람들이 다 깨끗한 걸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찾다 보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주위 사람 다 깨끗한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100% 깨끗한 사람 찾기는 쉽지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특히 이제 질풍노도를 살아왔던 뭐 60대 전후의 그런 세대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아무튼 많은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5대 원칙에 대해서 좀 구제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니까 그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내일 그 이낙연 총리 인준이 유력해진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당이랑 정의당이 좀 협조하기로 했으니까 어쨌든 정규수는 채워졌다고 하지만 한국당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어떻게 인준 안철이 본회의 통과할 수 있을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뭐 지금 상황이라면 통과는 되겠죠. 국회 이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기 때문에 현재 국회 뭐 300석에서 299석이죠. 지금 299석인데 예. 현재 민주당이 120석, 예.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40석이니까 합치면은 160석이고 정의당이 지금 뭐 찬성할 뜻을 밝혔기 때문에 166석이 현재대로라면 참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이 다 반대한다고 하더라도요. 네. 물론 국민의당에서 일각에서 반대표를 던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사 관련 투표는 무기명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름을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반대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현재 분위기대로라면은 가결, 인준이 될 것 같다. 이런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어제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이제 오늘 국회 정보위가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어제 꽤 그래도 성실하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야당에서 여당으로 된 문재인 정부의 국가정보원장 이건 많은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예. 전반적으로 대북 정책이라든지 어떤 국내 사치살 이런 부분에 어떤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정권이 교체됐다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게 국정원장이 누구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중요한 건데 그런 만큼 이제 야당은 상당히 강도 높게 좀 검증을 하는 것 같고 서훈 정보원장 후보자는 이제 상당히 자세를 낮추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도 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일단 보면은 제3차장 안기부 국정원 제3차장 시절에 지금 6억 5천 정도 지금 재산이 지금 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이제 펀드로 정상적으로 했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를 내놔라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 지금도 보니까 뭐 들어온 바에 따르면 재산 관련 추가 제출 자료 제출하라고 해서 채택이 좀 미뤄졌다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부인이 또 중소기업 자금을 또 대출을 받아서 또 부동산에 투입했다. 이 부분이 과연 정당한가? 이 부분이 좀 추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청문회에 대한 검증뿐만 아니라 국정원장이라는 이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으로서는 특히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보수적인 야당 입장에서 당연히 강하게 이 부분 좀 서훈 국정원장에 대해서 좀 검증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현재로서는 뭐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만만치 않을 거다. 이 근데 통과하는 재산 관련 이거 과정에서. 자료 제출의 여하에 따라서 또 좀 그 뭐 결론이 나겠다. 그렇습니다. 예, 자료도 제출이 그 내용이 또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올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아직 좀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저기 뭐 이제 안 교수님께서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주변 사람 다 깨끗한 줄 알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위장점 논란 외에도 보니까 이게 장녀 또 창업회사 논란도 좀 있고 자꾸 새로운 게 불거져 나와서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 예. 이 청문회에서 낙마를 하는 경우는 위장 전입 하나 가지고 낙마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장 전입은 이 기본 서류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처음에 드러납니다. 그럼 위장 전입 좀 논란이 되는데 추가적으로 부동산 투기라든지 드러나면은 언론에서 이제 이 후보가 문제 있다 해서 추적이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막 제보가 들어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몇 가지 속된 말로 좀 죄질이 안 좋은 예. 이런 게 나오면 이제 본인이 포기하거나 이른바 낙마를 시키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가 그런 초기 단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기자 생활하고 이제 국회의원 생활하면서 느꼈던 것은 그런 촉이 오시는군요. 왜냐하면 위장 전입은 본인이 다 발표를 했습니다. 누구나 봐도 그다음에 이중 국정 문제는 발표했습니다. 처음부터 그 인선을 발표할 때부터. 그러니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위장 전입에서 이제 거짓말 논란이 그렇죠. 나오지요. 의사집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뭐 친척집인 줄 알았더니 예. 친척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하여고 뭐 전 교장집이더라. 네. 이게 거짓말.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나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상하다 하면 이제 추적이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제보가 들어오는데 이제 아마도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딸들 그 증여세를 주류 도매 회사 증여세를 뒤늦게 낸 게 드러났고 그다음에 이제 주류 도매회사 저도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장녀가 또 부하 외교관하고 주류 도매회사를 만들었는데 예. 굉장히 이것도 드문 케이스예요 사실. 드문 케이스. 물론 이게 위법인지 여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아무튼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자, 두 개는 문제 있다고 했는데 플러스 알파로 계속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지 이런 않나 경우는 싶습니다. 보통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통관 일단 지금 주류 회사가 지금 어떤 케이스가 될 건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여성 후보자라는 그런 어떤 상징성이 있어요. 최초의 외교부 장관 후보자이고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에서 내각의 30%를 여성을 채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예. 과연 낙마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대통령입니다. 이것 총리는 국회 인준이 필요하지만은 장관 후보자는 아무리 국회에서 반대한다 하더라도 네. 청문 보수가 채택이 안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속된 말로 비난을 무릅쓰고 할 수 있을 것인지 비난에 굴복해서 그래 포기하겠다 할 것인지 그건 고민을 하시게 지켜봐야겠죠. 되겠네요. 예.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의혹도 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벌 저격수로 불렸던 예. 후보자인데 좀 제기되는 의혹 종류가 좀 광범위한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좀 글쎄요, 예상하십니까? 이게 아마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일 곤혹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정치 개혁과 동시에 이제 경제 개혁을 하겠다라고 야심차게 해서 발탁을 한 사람이 장하성 정책실장과 함께 투톱을 이루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거든요. 공정거래위원장이 아시다시피 계속 개별 경제, 개별 개혁을 강하게 주장을 했고 시민단체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도덕성, 청렴성을 요구되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민단체 출신이고는 재산이 너무너무 많다. 뭐 제가 17억인가요? 뭐 그런 거 많다. 거기다가 이제 부인의 어떤 공립학교 어떤 취업 부분, 뭐 네. 영어 점수가 어떤 미달한데, 근데 보니까 1점, 그러니까 901점이야 통과되는데 900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점이 부족하다. 이게 불법이 아니냐. 김상조 쪽에서는 다 한 명이 의시했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걸렸고 거기다가 이제 위장전입 문제 말씀드렸듯이 공교롭게도 총리부터 시작해서는 계속 3명 후보가 다 위장전입에 관련돼 있습니다. 거기다 그렇죠. 네. 김상조 위원장은 지금 위장전입이 2차례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경제개혁을 내세운 인물이기 때문에 가장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참
곤혹스러운 그리고 지금 부분인데. 그 직위 자체가 이제 또 도덕성이 또 중시되는 공정거래위원장이기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예, 그래서 아마 야당 중에서 가장 강도 높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특히 지금 보수적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완전히 뭐 사퇴를 지금도 주장하고 네. 있는데 이런 부분도 대통령이 상당히 협치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좀 보다 적극적으로 야당의 어떤 설득을 구해야 될 겁니다. 네. 자, 오늘 박 전 대통령 네 번째 재판이 이루어지고 열리게 되는데요. 오늘 재판에서 한국 마사회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고 또 내일 또 정유라 씨가 입국하기 때문에 검찰 조사에 앞으로 좀 어떻게 좀 더 불거지게 될 것인지 이 부분도 좀 예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글쎄 뭐 정유라 씨가 결국은 들어오게 됐고요. 내일 입국을 해서 검찰 조사를 받고 아마 검찰이 조사 이후에 법정에 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증인 신청을 해가지고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뭐 입건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거겠지요. 그런데 지금 관심입니다. 정유라 씨가 과연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것인지,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 밝힐 것인가의 문제인데, 뭐 지금 뭐 측근들은 정유라 씨의 성격이 워낙 예측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나 아마도 덴마크에 있을 때 국내로 그러니까 덴마크에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네. 이런 항소를 포기하고 이제 귀국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막 가족들하고 상의가 있었겠죠. 예. 들어와도 된다는 판단했을 겁니다. 아마. 전력이 있었겠죠. 예. 연락이 있든지 어떻게 하고 나서 현재 재판에 큰 영향 미치지 않겠다는 나름대로의 네. 가족 내부의 합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들어왔을 텐데 그러다도 이제 검찰 조사를 받다 보면은 또 뜻밖의 검찰이 뭘 들이대고 밝히려고 한다면 뜻밖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또 그래서 기자들하고 질의응답하는 거랑 검찰 조사받는 것도 또 다른 개념이잖아요. 별개죠. 기자들한테는 기자들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강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또 자료를 내밀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뭐 새로운 걸 내밀면서 그렇죠. 자 여기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당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해봐 한다면은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 예측 불허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 네. 세한대 부총장, 안영환 단국대 석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